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1년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의 박지훈입니다. 네,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립고 또 그리웠습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MC 장원하고 저하고는 또 여기 한 분 더 계시긴 합니다. 특별한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가격리로 제가 2주간 있다가 지금 마치고 돌아왔고 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MC 장원 씨 어디에 계셨었어요? 이거 모르시는군요. 결국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 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요. 생활치유센터에서 열흘간 치료를 잘 받고 완치가 돼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코로나19라는 병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뭐 저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내가 또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렇죠. 또 이런 감정도 많이 느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살이 확 쪄서 돌아왔는데 자, 이분들 많이 그리웠습니다. 자, 없던 애정도 샘솟고 우리 막점 마쿠의 형님 두 분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하셨죠?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JRP 박진영입니다. 어땠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자유의 소중함을 정말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안방에 저 혼자 격리돼 있었는데요. 문 열어서 밥 넣어주고 밥 꺼내주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수감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끝나는 날 바로 정오 12시 끝나자마자 바로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다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하네요. 저도 잠시만 문 열면 가족들이 좀비 취급을 해가지고 탁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말연시에 그 격리 같이 됐던 분들이 격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격리 동기라 그래가지고 12월 격동.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이 쏙 빠지셨어요? 저는 자가격리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러워요. 좋으셨겠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아니 근데 뵀던 분들 못 뵈니까 좀 안타깝고 그리웠습니다. 저도 소장님의 그 특유의 유머가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팩트체커시죠.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방송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오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저는 뭐 올해는 좀 장성철 소장하고 덜 싸워야 되겠다. 역할인데. 근데 이게 이 비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늘 흐뭇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토론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번에 격리 기간 동안 성찰했습니다. 네. 우리 장 소장님. 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대요. 당연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기자님, 올해도 팩트체커 열심히 할 생각이시죠? 저는 이 막점 마쿠를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토크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좀 불러주십시오. 사회 자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움찔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를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순간 김준일 대표가 메인 MC이신 줄 알았어요. 메인 MC 멘트거든요, 저런 거는. 자, 막점 마쿠. 자, 새해 첫 시간 거창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정치권 또 막점 마쿠 저희가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막전 마쿠가 뽑은 2021 핫 인물 5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5명의 인물만 눈여겨보아도 올 한 해 이슈가 손바닥 안에 그려지듯 아마 잘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2021년 한마디로 뭐 정치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의 변곡점이 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2021년 정치적으로 어떤 해라고 보는지 또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뭐 어쨌든 대선을 1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궐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도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서울, 부산이 있죠. 서울, 부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서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이길지
또 야권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또 그 정계 개편이 될지 이런 것을 좀 바라다보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그래도 여당이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가 물어봤는데 꼭 이긴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날짜를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7일 그 서울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30일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야당 다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4일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19일 주목해 주십시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때쯤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날짜 3월 3일도 주목해 주십시오. 3월 3일은 뭐죠? 제 생일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 3월 아닌가요? 9일입니다. 3월 9일. 3월 7일 아닌가? 7일인가요? 내년이고요. 내년 내년이고. 3월 7일. 네. 올해 3월 3일. 올해 3월 3일. 아, 올해 3월 3일 아직 안 됐구나. 장 소장님 생일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때 김준우 네. 3월 3일 알겠습니다. 아니 기억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을 그때 조심스럽게 자가격리 조심하시라고 생일을 거기서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번에. 조심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네. 자, 김준우 기자님. 네. 올해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2월부터 이제 의료진을 중심으로 맞기 시작할 텐데 이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여당한테 정부 여당한테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나갈 이제 선수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게 당원에 보면은 민주당은 180일 전에 뽑게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120일 전에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9월에 국민의힘은 12월인데 이거는 뭐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9월에서 12월 요 안에는 다 뽑힐 것이다. 그럼 그 전에 엄청나게 치열한 선수들 그 대선 후보들끼리 이제 경합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선거의 해다 2021년은 이렇게 세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또 줄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재판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재판이 네. 꽤 많죠. 예, 일단 최근에 많은 재판들이 또 연기가 됐어요. 지금 네. 공판들이 연기가 됐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지금 올해 당장 이제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이제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선고가 테고요.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테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본안이 얼마나 이게 속도감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4달 안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협조하겠다 본인이 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김경수 지사 대법원, 그 외에 뭐 울산시장, 뭐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올 한 해 계속 재판이 있다. 그럼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송한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재판. 저는 이제 하나 빠진 게 윤석열 총장님 장모님 재판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의 그 정치적 향방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판결 듭니다.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눈에 띈다. 장 소장님은요? 저는 결국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3인물론이 나오고 있는데 제3인물에 가장 근접한 분이 김경수 지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죄 받으면은 대권 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무죄 같아요. 어때요? 무죄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막전 막후에서 한 명 한 명 우리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MC 장원. 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이 4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보궐선거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최근 아주 강한 인상으로 돌아오셨죠. 진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눈썹이 진해졌어요. 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로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존재감을 요즘 들어 뿜뿜하고 계신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야. 네. 아 진해요. 진해지셨습니다. 그것도 혹시 눈썹 좀 더 칠한 거 아닙니까? 네? 눈썹 상당히 진해졌는데. 아닙니다. 이게 원색입니다. 원색. 아, 원색입니까? 네. 와. 자, 이거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또 우리 부대변인님이 또 눈썹 문신에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해봤잖아요. 네.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되기가. 아 예. 예, 저는 또 하다가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고생을 했는데. 아 그러면은 한번 해보신 분으로서 잘 된 겁니까 이거? 잘 됐네요. 굉장히 진하게 됐네요. 네. 이제 하나 조금 더 안철수 대표는 좀 더 하셨으면 싶은 게 포수염도 기르시면은 네. 예전에 그 인물과 굉장히 닮으시지 않았을까.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사실 그동안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좀 미미했습니다. 뭐 검찰 개혁 과정이나 코로나19 뭐 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좀 그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출마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주요하긴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지금의 지지율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네. 장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야권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오세훈, 나경원 이 두 후보가 출마 선언도 안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고만고만한 분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월등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인지도가 높아요. 대선도 출마했죠. 서울시장도 출마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오세훈, 나경원 이 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지지율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지지율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반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짠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하. 야권 연대를 한다. 서울시장 선거 연대 얘기했었죠. 야권 연대를 한다. 예. 그다음에 대선 주자급 후보를 낸다. 딱 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가지고 치고 나간 게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금방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인지도 측면과 이게 상승 효과를 내면서 초반에 굉장히 저는 뭐 앞서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근데 이게 크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님도 굉장히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은 분들이고 또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분에 비해서 안티층이 상당히 또 적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한두 달 안에 좀 이렇게 막 혼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안철수 대표 뭐 보여준 게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특히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습니까? 그 정치부 기자들이 네. 이제 많이 쓰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달라졌다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쓴 게 폭탄주 직접 돌리고 형님 우리가 아는 안철수 맞아? 그래서 폭탄주 얘기를 했었어요. 예, 뭐 썼는데 이 폭탄주가 2014년에도 뭐 몇 년마다 한 대여섯 번은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뭐 2012년에 안철수가 달라졌다. 대선 출마한다. 직설 화법으로 표현. 한국경제가 썼고요. 안철수가 달라졌다. 자신감 여유 부각. MBN이 썼고요. 2013년에. 안철수가 달라졌다. 2014년에 오마이뉴스.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뭐가 달라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자들이 그냥 쓰는 것이다. 다만 이제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매우 강하게 자신의 과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고 있다. 서울시장 때 양보를 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맥없이 양보를 하진 않겠다라는 약간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매우 불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언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언론이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겁니까? 쓸 게 많은 겁니까? 안철수 대표가 아까 전에 이제 왜 인기가 있느냐 우리 네. 두 분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더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어떨 때 인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혐오 측정기예요. 예, 그래서 야당도 싫고 여당도 둘 다 싫을 때 안철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철수가 언제 인기가 있었느냐를 보면은 둘 다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매우 고전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탄핵 이후로 완벽하게 극복을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가 떴다라고 봐야죠.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안철수 대표를 주목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여론조사상 최고치라고 보여져요. 더 올라갈 데는 없습니까? 더 올라가지 않고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50%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 지지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면 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감으로써 서울시정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그랬을 때 과연 적임자야라고 생각할지 솔직히 의문시 되거든요. 그러한 검증이 들어가면 그것 또한 지지율 조정이 있을 것이다. 지지율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우리 MC 장원은 사실은 뭐 정치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정치계의 신도림역 같은 느낌. 신도림역? 네. 환승역이잖아요. 하루에 2번은 바쁩니다. 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안철수 대표도 2번은 바빠요. 선거 많이 앞뒀을 때, 그리고 분당할 때. 이렇게 2번은 바쁩니다. 2번 바쁩니다. 네, 이게 근데 끝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그 이번에 보면 그 눈썹이나 인상 예전에 또 대선 때는 목소리를 또 합니까? 뭐 이런 거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셨었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안철수입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눈썹을 받고 나오셨죠. 그 정치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눈썹 문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한테 어떤 눈썹 문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지금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눈썹을 강하게 했는데 우리 정치인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저도 낙천자지 않습니까? 낙천하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그 전에 했었는데 이건 사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 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눈썹을 한 사람들은 좀 어여삐 좀 봐주시면 좋겠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어여삐 봐주시면 이미지 변신을 그러면 또 홍준표 의원은 좀 달리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썹도 많이 하시는데 주로 보톡스 많이 맞으세요. 보톡스요? 여기 박진영 우리 JFA님 고백을 하시죠. 보톡스 맞으셨어요? 아니 여기 보톡스 맞으셨어요? 야, 성형 행보는 안철수시네요. 떨어져 보세요. 별별 걸 다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더 많이 하셨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모셨던 분도 대권 후보 1등 막 52주간 하고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인상이 좀 되게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톡스를 맞고 오셨어요. 근데 인상이 되게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맞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름살 때문에 맞았다. 젊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상을 좋게 하려고 맞은 거지 어떤 좀 강하게 보이고자 뭐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이미지도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참 인상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톡스를 맞아서 또 하는 게 좀 정치인으로서 꼭 또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 지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긴 한데 장 소장님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들어와서 경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입당은 안 한다. 범야권에서 원샷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안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건데요. 빨리 지금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는 나 국민의힘 안 들어가도 돼 하고 지금 콧대가 높아졌어요. 콧대가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쟤 왜 저래 재빨리 데리고 와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많이 여성한테 구애를 했어요. 거의 다 넘어왔는데 갑자기 로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어요.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7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여당인 지금 뭐 무슨 당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려고 상당히 밀접 접촉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에 이제 보고서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갔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확 높아지고 1등 나왔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냥 나는 독자 출마하겠다라고 확 접어버리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랑 합치면
그렇죠. 1위가 될 수 있죠. 네,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게 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하면은 또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장소영 의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입니다. 네. 이게 정치계의 신도림역이라고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 보고 거기서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점심 때 되고라 네. 이러면 사람 별로 없어질 수 있죠. 네. 네. 본 노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종착지는 따로 있습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정치계의 탕수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식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는 어쨌든 짜장면 짬뽕을 먹지 탕수육으로 식사를 먹지는 않는데 한 번씩 탕수육에 나오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짜장면 짬뽕이 질렸을 때. 네, 근데 그걸 주식을 할 수는 없거든. 좋게 평가들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 탕수육이니 신도림역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꼭 나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근데 지금 보면 이 단일화가 만약 안 되면 3명 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겁니까? 주식이 아니니까. 네,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어쨌든 간에 경선을 하게 돼 있죠. 같은 당 소속이니까. 두 사람은요? 예, 네. 예. 저는 그 오세훈 전 시장님이 이 조건부 경선 참여를 이야기하신 것 자체가 네. 우리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보다는 저쪽으로 이렇게 몰아달라라는 저는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도 아마 그런 생각이 할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사실 팬덤이 좀 최근에 제법 있어요. 근데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본인보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오세훈 전 시장님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본선 경쟁력이 있는 나를 우리 당 후보로 확정을 해주면은 안철수가 지금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아니면 밖에서 단일화 하든 이길 수 있다. 아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적극적 지지층이 당내에서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당의 이 구획 정리가 안 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있다. 그럼 저는 이게 조건부 불출마입니까? 조건부 출마입니까? 조건부 출마죠. 출마죠, 네. 결국은. 본인은 출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은 예. 아유 내가 대선 후보이긴 한데 아유, 당신들이 좀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또 나가서 희생하고 출마하겠다라고 계속 하는데 당에 조직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 오세훈 나가라. 뭐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싹 밀어주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출마를 하고 싶은데 명분은 없으니 네. 안철수 대표를 건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하. 저는요 원샷 경선 아니면 통합 경선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경선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통합 경선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 각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다시 나중에 그냥 원샷 경선을 할 건지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습니다. 언제 입당합니까? 2월달? 지지율이 떨어지면 설 전에. 그러니까 로또가 딱 떨어지고 그렇죠. 돈 다 써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입당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요 국민의힘의 지지가 없으면은 아하. 본인이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밀당의 고수인 김종인 대표가 네. 안 하려면 치워버려. 막 이런 너무 식으로 화를 내셔가지고 밀당이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네. 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경선률 안철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밀었거든요. 아하. 독재 출마를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박진영 선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못 이긴 척하면서 당에 들어와서 통합 입당이다. 경선할 것이다. 입당이다. 그렇죠. 100대 3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 형식의 입당이라고 봐야죠. 합당 형식의 저는 더 입당이 극단적으로 가능하다.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경선을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더 극단적으로는. 그거 안 나갈 바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하러. 이분은 종국적인 목표가 대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어차피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초반 전략은 굉장히 저는 유효했다고 봅니다. 지지율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떡이 들어오는 서울시장이 지지율 1등하면 먹고 네. 안 되면 이걸 지난번에 편지 주듯이 한번 양보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국민의힘에도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양손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당 없이 단일화 없이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이 플랜 B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출마를 해서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보자라는 건데 경쟁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월등하거나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각자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그렇죠. 경선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를 만들 것이다.
상당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네네. 경선에 참여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비호감도가 좀 세서 요즘 나경원 전 의원은 뭐 TV에 좋은 많이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출마의 맛에 아니 저 아내의 맛에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예. 아내의 맛에 나오셨잖아요. 출마의 예. 맛.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내의 맛. 나중에 우리 막촌마크에도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아니 뭐 이제 출마 선언하시고 하면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이 네. 이렇게 경선을 하면은 안철수 대표를 꺾을 만큼 올라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경선에서 지는 분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요 자산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아마 저기 오세훈 전 시장님이 자꾸 이 조건부 이야기하는 게 나경원, 오세훈 둘 중에 하나 죽일 수 없지 않느냐. 조정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권은 여러 후보들이 등장하고 또 이제 몸집이 상당한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흥행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여권이 지금 후보가 좀 없는 거 아니냐. 후보 기근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실제 지지율은 박영선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지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고심 중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불출마 쪽으로 좀 굳어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안철수 대표 출마설 이후에 제3의 후보 이야기는 좀 사라진 듯한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박영선 후보가 99% 될 것 같아요. 99%.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비교해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박영선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호 의원이 들으면 많이 서운해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뭐 저희 뭐 막 좀 많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막후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요? 대통령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본인 한번 더 출마해 볼래? 우리 당 입당해봐 했는데 야당도 갔다면서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려고 일단은 여당에서 했는데 여당 싫다고 그랬어요. 야당에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나가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줘가지고 통보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에서는 설쯤에 해서 기업가 출신의 엘모 씨를 새로 띄우려고 그래요. 안철수의 대항마로. 기업가 출신의 엘모 씨. 저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궁금하니까. K가 아니고 L입니까? L입니다. L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제발 받았는데. 이수만. 기업가시잖아요. 이수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게 첫 번째로 데뷔하는 거고 또 이제 LC 그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해서 경선의 흥행을 좀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장 소장님 얘기로는 쉽지 않다, 거절했다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여당의 후보진 그리고 박영선 장관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김준 기자님. 네, 뭐 지금 유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여당한테 사실 딱히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서봤자 내상만 입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장관이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보나, 본선 경쟁력으로 보나, 뭐 내부 지지율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불쏘시개가 될 이유가 지금 불쏘시개가 내가 돼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불쏘시개가 돼버려서 나중에 오히려 신선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야심이 꽤 크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거의 저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그 본선까지 가는데 심심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너무 기사가 안 흥행이 안 되죠. 흥행이 안 그렇죠. 돼요. 여당 내부에서는 뭐 다른 분들 특히 박주민 의원 얘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데요. 박주민 의원도 설령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당의 전략상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느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 과정에 대한 생략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다양한 후보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지지층이 그 당을 지지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가 다양한 것이 저는 좋은데 박주빈 의원이 일찍 접은 것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영입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그분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여당이 흡수하는 이 과정으로 삼아야지 정치가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또 다른 후보가 있다면은 여당도 접촉을 하면서 후보군을 넓혀가는 것이 실제로 선거 전략에도 좋고 정치 발전에도 좋다. 흥행을 하는 게 당연하죠. 좋은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지금 눈에 띄는 후보지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예측을 좀 해보죠. 우리 막전 막후에 정말 예언할 수 있는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장소장님은 뭐 거의 틀리질 않아요.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성공된다는 네. 가정하에서는 결국에는 박영선, 안철수 와. 이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영선, 안철수.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안철수 후보가 바람은 얘기하실 이길 필요 것 없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가까스인지 안 물어보세요? 왜 가까스럽니까? 왜냐하면 여당이요 지금 구도가 상당히 좋지가 않더라도 여당의 저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서울에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서초구청장 빼고는 다죠.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조직력 아주 네. 강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 조직을 정말 잘 해놓으신 게 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다 여권 지지층입니다. 이분들이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장관 비호감도가 낮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가 좀 높아요. 우파 내에서도 정말 안철수랑 도저히 정치 못하겠어. 안철수 옆에는 측근이 없어. 왜 그러겠어. 정치력이 없어서 그래. 정말 저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에이 나 안 찍어. 나 투표장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긴 일 것 그럼에도 같은데 이긴다. 가까스로 이길 거야. 가스로 안철수 대표가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뭐 안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안 땡큐가 무슨 말입니까? 안철수 땡큐. 나오면 좋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안티층이 많은 후보는 5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 조직력이 한 3에서 5% 정도가 선거를 좌지우지한다고 봤을 때 네. 여당이 조금만 이 전열을 가다듬으면 할 만한 선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구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그렇죠. 말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은 민주당보다는 후보가 선출됐을 때 그분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당 후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면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특별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책을 짜야 됩니다. 서울시만을 위한 정책을 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나머지 16개 시도를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을 조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 다음에 또 어떤 게임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기대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대권 주자감 정도 돼야지 서울시장을 나가면 국민들이 이 사람 다음에 뭘 할까? 특히 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미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이 초반에 굉장히 구도를 저는 잘 잡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되든 박영선 후보가 되든 그 이후의 전략을 대선까지 보는 전략을 짤 것인가.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여당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전부터 얘기하지 말고 저는 여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약속을 좀 지켜요. 약속. 예? 무슨 약속? 안철수 대표 얘기니까 뭐 그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기자님도 한번 안철수 대표의 운명 네.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일단 사실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다 비호감도가 높아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분 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에 이게 선거 그렇죠? 책임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 지경이 된 거는 오세훈 때문이다라는 거부감이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통합당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의 행동들과 뭐 개인적인 뭐 비리 다 대부분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뭐 당연히 높고, 그래서 사실 비호감도로 세 분의 뭐를 측정하기는 좀 힘들다.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약간 정권 심판론이 근데 좀 셉니다. 지금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박영선 장관하고 저는 나경원 의원 두 분이 붙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이 될 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비호감도가 높더라도 이번 한 번은 좀 여당을 집권 세력을 견제해 보자라는 견제론이 강할 것 정권 같아요. 심판론. 네. 네.
그래서 견제론. 야권이 그래도 좀 유리해 보여요. 계속 바람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또 있죠. 아니 한 번쯤은 이렇게 국민들이 경고를 한번 해야 돼요. 아하.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멋대로 하잖아요. 지금 4번 선거 네 번 졌죠. 연속 졌어요. 네, 선거 졌기 저는 진짜 한편으로 네. 제가 새해 들어서 장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로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한편으로 동의를 합니다. 요 말은 맞다. 예, 동의를 네. 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는 분은 정부와 당을 뛰어넘는 것들을 제기하지 않으면 비전 어려운 선거가 될 같은 겁니다. 것들을. 네. 아. 네. 저는 3파전 예상합니다. 누구죠? 박한나, 박한나 누구죠? 단일화가 안 된다. 네. 박영선, 본인 안철수. 바람 아닌가요? 아니요, 박한나가 뭐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럼 얘기하는 박한나가 되면 누가 됩니까, 장 소장님? 박한나가 되면 당연히 박영선 장관이 되죠. 거예요. 분열되면은 네.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이상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 접기가 쉽지 않을 테고 또 과거에 본인이 접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분명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성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할 것처럼 하다 끝에서 안 한다는 거를. 그걸 서로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그럼 박한나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 질문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아직도 도시락에 대해서 생각은 변함 없으십니까? 예.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분명 질문 나올 텐데 대답이 너무 듣고 싶어요. 사과를 10번 했대요. 네. 사과 많이 했다니까. 도시락에 사과를 넣어서 보냈대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임기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자, 이분이 대권도 간다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수라도? 누구든 간에 충분히 아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분은 무조건 나오실 분이잖아요. 무조건 나오실 분이다. 분이고 네. 좋게 보면은 한편으로 한국 정치의 지형이 이 중도 우파 정도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돼서는 뭐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쪽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영선 장관이 되더라도 지지율이 확 상승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새로운 대권 주자로서 등극할 수밖에 주자로? 없을 겁니다. 네. 네. 자,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 대권 후보 얘기로 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확정될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핫할 인물 또 두 분 있습니다. 여권 후보 투탑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자, 올해 벽두부터 참 말들이 많아요. 이낙연 대표 뭐 회심의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사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참 이거 뭐야? 먹미? 여당 지지층 상당히 역풍이 불었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게 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사면 카드. 야당은 어때요?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네. 사면을 해주는 데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하는 바에는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라는 것과 사면을 해줍시다,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싸우면 야권 분열이 일어나니 네. 그냥 언론적인 얘기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좀 언론에 계속 얘기되는 게 결국 당 대표는 사면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교감이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다는 걸로 믿어야 되겠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네. 저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 사면이 생각보다 찬성이 저는 많을 줄 몰랐어요. 아하.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한 3대 7로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절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 대통령 두 분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갔을 때 나중에 가면 사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의 것들이고 과거에 이제 야당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가 끝난 이후로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이 정도로 했지 매몰차게 자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그런 짐작 속에서 본인 표현하면 관심법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읽혀지는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 프로세스가 너무 과하게 생략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또 언론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는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야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뭐 이 정도가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핵심 지지층들의 이렇게 저항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방송이 나가는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상고심에서.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진행 과정이 아니고 확정된 상황이니까 사면이 가능한데 김준일 의원님. 예.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새벽부터 이렇게 당 대표의 발언 같은 이 부분을 일단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8월이었나요? 9월에 취임을 하시고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뭐 솔직히 아주 말씀을 드리면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뭐 좀 잘 안 된 것도 많았어요.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뭐 본인 책임도 있고 네. 환경 책임도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준 게 없었다라고 했을 때 지지율은 계속 40%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 16%까지 떨어지는 그런 뭔가를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DJ가 본 그 뭐 통합 화해 이런 것 쪽에 이제 방향을 잡은 건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맥락이 없어요. 뜬금이 없습니다. 아, 프로세스가 전혀 예, 없다. 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에 아하.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아직 이제 뭐 당선이 되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거가 너무 이제 좀 무리수였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대선 주자로서 내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내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 통합, 화합 이런 거의 메시지를 앞으로 낼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너무 사실은 당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제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끌려간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좀 약간 이제 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긍정적 어떤 포인트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네요. 저는 부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예. 이낙연 대표가요. 남의 당을 부정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조급했어요. 네, 지지율이 조급했다. 떨어지니까 존재감이 없어지고 하니까 측근 참모에 아주 정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는데 거기 홀딱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아니 근데 들었고. 저는 궁금한 게 참모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막 아이디어들을 많이 냅니까? 많이 내요. 대표나 이렇게 자기 모시는 매일매일 보고서 내고요. 참모가 내는 경우도 있고 당의 네. 공식적인 뭐 연구소 같은 데서 내는 경우가 있고. 그걸 보고 와 이거 좋다 이거 취사상하죠. 이거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홀딱 아하.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12월 26일 날 대통령 독대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날 이런 사면론을 제기했거든요. 대통령과의 교감, 논의, 상의, 이해 이거 없이 이낙연 대표가 독자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는 했어야 했다. 근데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사면 이야기를 격리 중에 들었거든요. 네. 격리 기간이 열흘인데 아무리 내 몸이 괜찮다 그래도 하루도 안 깎아줍니다. 예. 중간에 사면 없이 다 채워서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2주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깎아줘요. 14일. 그리고 무조건 꼬박 다 채워서 있었어요. 나와야 꼬박 됩니다. 있었어요. 저는 14일 꼬박. 예, 그런데 네. 국민을 기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면이라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열받더라고요. 저 자, 그랬습니다. 동의되는 게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시기를 성인으로서 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최초로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 간 상황을 본 상황과의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들은 대통령도 죄를 지면 감옥 가고 끝까지 있는 거지 왜 사면해줘? 젊은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전에 DJ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그렇죠. 대통령 사면할 때 그때 네. 말씀하십니다. 네. 어쨌든 이 발언 탓인지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이후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회복이 가능할지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더 격차를 벌려서 여권에서 또 선두로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여권의 이제 핵심 지지층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확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라는 네. 것을 저는 뭐 보면서 이분이 어쨌든 기본이 탄탄하구나.
특히 이제 호남과 친문들의 지지가 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사면에 반대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사면이 사회적 이슈로서 저는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끝나고 난 정치적 일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 통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낙연 대표가 버틴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에 확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이 판이 깨질 수 있다. 아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이 대결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이미 흔히 하는 말 우리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네. 저기 라이터 돌 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좀 더 정책적인 좀 이 진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박 부대변님과의 생각이 완전 정반대인데 네. 이재명 지사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전만 해도 됩니다. 본전만요. 어쨌든 자기는 주도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여권의 분열, 그 분열되는 것 지지율을 자기한테 끌어오면 되는 거죠. 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잘 버티고 있다, 더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아 끝났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이낙연 대표 정말 실수했어요, 큰일 났어요 막 네. 이랬더니 와 친문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야 장성철이 옳은 말 할 때도 있네 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욕만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친문인데 강한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감정을 정말 상하게 했구나. 큰 거를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 자살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윤석열 추미애 그 갈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정조사 막 들고 나왔다가 한 이틀 만에 당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아니 뭐 근데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좀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고 합시다라고 해서 후퇴했잖아요. 네. 정치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이 없다라고 두 번째로 지금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나?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나? 라고까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 잔인하게 얘기해선 끝났다.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나간다. 왜냐면은 이낙연 외에 또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여권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거나 그 정도 수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또 산토끼도 잡아야 된다. 지금 단계가 집토끼 잡는 시점인지 산토끼 그러니까 뭐 외연을 확장하는 시점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확장성 측면에는 이재명 지사 유리한지 이낙연 대표 유리한지 또 제3의 인물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공자입니다. 중도 전공자인데요. 네. 늘 하는 말인데 중도라는 게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온건하게 중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부류가 있어요. 한 3, 4%밖에 안 돼요. 네. 대표적으로 DJP 연대했을 때 JP를 따라서 와준 사람들. 그 정말 몇 프로? 몇 3%. 3%.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하는 중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신상만 쫓아다녀요. 아주 오래전 박찬종 부터 해서 안철수, 뭐 저기 무슨 현상, 노무현 현상 이런 현상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신상품만 따라다닌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온건한 중도를 끌어오는 데는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서 한 10% 정도 확 땡겨오는 데는 이재명 지사 같이 새로운 리더십이 가진 사람들이 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삽과 싸움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아주 이렇게 딱 밀착하게 붙어 있을 때는 온건 중도 2, 3%를 억지로 땡겨오는 작전. 전형적인 중도 전략이죠. 중도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이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정치를 선언을 해가지고 좌우 양쪽으로 마구마구 치고 들어가면서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서는 전술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2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다시 재집권을 하러 갈 때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을 이어갔을 때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들렸나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여기 경기도니까. 네. 네. 경기도에 맞게 말. 예, 예. 자, 김준희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연확장. 뭐 그 부분. 이재명 지사가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 중도나 중도 보수 측에서 더 많이 찍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선거의 맥락이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낙연 후보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는 건 위기다. 맞고. 그럼 이 두 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가 지금 여권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경수 뭐 네.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한 우리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님.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거론이 되는 이유가 이 구도로 가지고는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꼬꾸라지면은 이거는 망할 수가 있다. 선거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은 거고 어찌됐든 지금 구도는 이재명 지사가 난세를 맞아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방송 시점인 14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런 마당에 다시 또 사면론이 등장을 할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보통 이 사면 이야기할 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실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 민주주의인데 이걸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 통합. 그 사면을 한다고 통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면 찬성, 반대가 팽팽해요. 반반 같아요. 반반하기도 뭐 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훨씬 높더라고요. 네. 한 10몇 프로 더 높던데 저는 통합이라는 관점보다는 용서와 화해라는 관점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미 판단이 끝난 분들이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까지 받으신 분들인데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서와 화해는 사과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반성문 쓰면 용서해 줄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반성문 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조건부로 사면을 하겠다는 거는 너무 좀 잔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분들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재판에 참여 안 한 모습 이건 잘못됐지만 좀 사면에서 용서해 주시면 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에서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 그런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네. 네. 구구절절하네요. 그런 마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했더니 안 그러던데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잖아요. 돈 안 내고. 그분이 어떻게 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역사적 골프 치러 판단으로 치던데? 골프장 안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백인들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 고문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경청을 합니다. 국민들이. 네. 다 경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런 뭐 실체적 진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또 흑인들이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무 자르듯이 사면해줄게 이렇게 돼서 하면은 이게 정말로 국민 화합이 될 것인가. 물론 뭐 용서와 그런 것들이 약간의 뭐 시그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게다가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은 반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이라도 존재를 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 뭔가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선 주자가 사면할게, 뭐 대통령이 사면할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다.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뭐 정치권에서 뭐 좀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 뇌물죄라든지 네. 뭐 특활비라든지 횡령, 뭐. 돈 문제와 중점이 연관돼 있는데 그걸 진실과 화합에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통 크게 집권 세력에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이야기 나오면은
반성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제 확신범이라서 그걸 이제 안 하실 것 같은 상황이 이걸 또 던지면은 흔히 아는 진짜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걸 여론전 하면은 이 또 정치적 전략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던진 것이 어쨌든 잘못됐지만은 이것을 받으려면 야당이 받아서 내부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좀 설득을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도 이게 해결해야지 다음 대선 가는데 편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여야뿐만 아니고 국회 전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통령 보고 결단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마지막 내리는 최종 결정이에요. 대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바로 하라고 안 되는 이것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그렇죠. 것이. 국민의 여론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여당 별로 안 할 것 같고 야당이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정략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까요?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새해 벽두부터 사면 얘기를 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재명 지사는 약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 정말 지난해 내내 이게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너무너무 뜨거웠던 인물이었는데요. 누굽니까?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새해에 이 신문보다 이게 더 놀란 게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뉴스로 나왔었어요. 또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지지율 상승이 돼서 3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김준우 기자님?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 누군가가 지금 딱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인지도와 신뢰도가 이런 뭐 노출 빈도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맥락들이 잡혀가는 거 이거는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 정권을 반대하거나 좀 실망하신 분들한테는 강인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어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권에 반발하는 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 정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될 거냐 말 거냐는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왜냐하면 그 언론 주목도인데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작년 1년 내내 그냥 무조건 윤석열 검찰 개혁하면서 막 두드러 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행동도 나왔고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박범계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현 상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떨어질 거냐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그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 야권의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 후보든 대선 후보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아지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동의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오늘 다 강하게 다들 얘기를 이낙연 총 대표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은 끝났다. 땡. 예. 여야의 1위급 후보들이 지금 다 끝났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저는 이 사진 제가 공개하면서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해야 된다. 연대해서 좋은 눈썹 문신 가게를 소개받아야 된다. 눈썹이었네. 지금 인상이 눈썹이 좀 많이 약하시네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눈썹 좀 그려도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농담이었고요. 네. 예. 어쨌든 뭐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명실상부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주자입니다. 봐도 무방하죠. 네, 당 밖에서 얻는 지지율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냥 뭐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고요. 특히 마땅한 대권 주자 이 후보가 없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시켰다 먹어야죠. 뜨거울 때 먹으면 안 됩니다. 시켜서? 임기 후에 7월 24일 이후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옵니다. 대선 후보 1등이에요.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정치를 안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를 안 하면은 분명히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당분간은 그냥 의도적인 거리두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뭐야 기업인 출신 엘모 씨가 네. 나오면 조금 국민의힘이 좋아집니까? 그분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영입을 하겠다라는 거군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설 전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자, 이 안나땡이라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안철수 대표 나오시면 땡큐다. 윤나땡도 되는 겁니까? 윤나땡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오실 거예요. 윤나땡인데 나오지도 못한다. 나오지도 못한 그게 이 감자라는 게 예.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식으면 먹기는 쉬운데 맛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7월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장모님 재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인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 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서 조용히 재판을 받아가면서 나쁜 기사들이 끊임없이 이제 잔잔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야권의 이제 지지표가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 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본인 관련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률적으로 방어하고 또 검증받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아마 저는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면서 정치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분이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근육과 공직자의 근육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 정치를 하시잖아요. 네네. 두 분도 뭐 정치 막 평론도 많이 하시고 또 브레인 역할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강골은 뭐 큰 의미 없는 겁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시네요. 공직자 뭐요? 공직자 강골이긴 한데 검사로서는 강골인데 네. 정치인으로서 강골일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분이요 네. 타고난 정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언론에 네. 그냥 뭐 신년사 한번 나오고 네. 뭐 언론에 직접 얘기를 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뭐 직접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저런 거 보면 정치적 감각이 좀 탁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각이 있다. DNA에 있다라고 DNA가 보여져요. 있다. 그 쉽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검사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하기에는 부적절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야. 장 소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 보면 이미 정치인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관건은 임기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일 텐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이후 행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렇죠. 끼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지면은 윤석열 총장으로 확 쏠릴 거예요. 대안이 이제 윤석열밖에 없구나 할 거고 이기면은 그냥 지금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고 정치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그냥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현재 스탠스가 전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요? 네. 왜냐하면은 뭐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네. 지금 모를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배워집니까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해야죠.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유능한 사람을 모아라. 참모진이나 사람들을 그렇죠. 모아라. 본인 어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 주위에는 경제를 살릴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딱 해야 이제 대선 후보로서 자리에 쓰는 건데 나머지는 우리 장원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저희 공론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근데 사실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지율은 상당히 높긴 한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뭐 외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할 일이 태산입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근데 검사만 쭉 30년간 검사만 했던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 그렇죠.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겨버리면 네. 뭐 조금 주목은 받지만 대권 후보까지는 안 가겠다.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승패에서의 지지율의 격차도 엄청난 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이 월등하게 차이 나서 여권이 이겼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야권이 해처모여하면서 윤석열이라든가 안철수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1, 2%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라서 조직력의 사이에서 졌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은 이 당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더라도 각 정당에서의 에너지가 축적된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자꾸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면서 축적하지 않고 개인의 개인기와 이미지로 정치하는 것을 사실은 정치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지 개인이 집권해서는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질문 제가 좀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현 시점에 국민의힘에 누가 그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도 있고요. 네. 김무성, 원희룡 의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성 의원 스타일 좋아합니다. 좀 전해주십시오. 예. 저 연락 안 하는데요. 그래요? 아이고 연을 길게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개인기보다는 세력을 갖고 있는 뭐 유승민 아니면 원희룡 지사 또 예전에 김무성 대표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웅 스토리가 아니고 네. 집단 지성의 시대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2020년만큼은 눈에 안 띌 것이다. 2021년은 좀 잠잠할 것이다. 또 박범계 후보자가 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막점 마코가 뽑은 올해의 핫 인물 5. 자, 마지막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죠.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물러났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검찰 개혁 시즌2가 순항할 것인가? 그래서 막전막후에서 주목해본 인물 바로 그분이겠네요. 이분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내정자. 자,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이기도 하고 참여정부 시절 때 비서관 경험도 있고요. 국회도 했고 판사 출신이고 사법부, 뭐 청와대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삼선 19대부터 21대까지 네. 했는데 이분이 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김민석 전 네.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었죠. 이제 정몽준 후보 측에 가는 걸 보고 비분 관계에서 맞습니다. 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정치적 승부수였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됐는데 당시에 법원에서는 왜 낙 떨어질 후보한테 왜 가니?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굉장히 어떤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있고 약간 비분 관계형 약간이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과정에서 열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약간 이제 구설수에도 살짝 오른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치적 감각이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아까 전에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 되면은 지난해에 윤석열 총장이 떴던 거는 추미애 장관이 끊임없이 때려서 됐던 건데 정말로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른 스타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다른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더 지배적인 거죠. 네. 저는 그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이 박범계 의원을 뽑은 청와대의 의중이 뭘까 궁금합니다. 또다시 검찰과 끝없는 대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검찰 개혁을 또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박범계였어야 했을까? 좀 알려주십시오. 박범계밖에 없었어요? 박범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박범계 의원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한다면은 제3의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뭐 계속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대권주자입니까 또? 박범계 대권주자 가능. 따옴표 꼭 좀 해주십시오. 네. 박범계도 대권 후보다.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히 법조인이 아니고 네. 법조 이론가더라고요. 네, 공부를 하신 분이, 네. 그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불의를 보면 막 뿜어내죠. 네.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번에 한번 국민들에게 한번 좀 대중적으로 검증받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가 대권 후보면요, 우리 박진영 선배님께서 대권 후보 하세요. 대권 출마 선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 정도로. 제기된 비쌉니까? 의혹만 보세요. 고시생을 폭행했다. 네. 재산을 누락했다. 10억짜리 건물을 7억에 누구야? 처남인가? 네. 뭐 매제한테 팔았다. 또 뭐 당시 그 대전에 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게 했다. 인쇄소. 그리고 대전 시의원한테 불법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 의혹. 밥 먹고 외상을 했다. 라는 의혹 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정과 그렇게 많은데도 대통령 됐는데 뭐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간 분하고 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자면서요. 네? 아니 이분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분이니까 뭐 일을 할 분이니까. 그렇죠. 검증하고 바로 용서해 줄 거죠. 네. 검증하고 안 되면 용서해주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용서하기가 힘든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수호해야 될 뿐인데 이러한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맞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참 법무부 장관 이번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통과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하더라도 신상이 이렇게 털리거나 사실 이제까지 수사받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찰 주도하에 이제 얹혀서 가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편한 자리였잖아요. 일 별로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정부의 주요 화두가 되니까 굉장히 좀 이 어려운 직업이 된 거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자, 박범계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지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과천에 하지 않고요. 서초동에 지금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이게 또 상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좀 화해해보겠다. 그런 어떤 제스처다. 또 윤석열 총장하고는 사법시험 동기생이거든요. 그렇죠. 윤소환.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서초동에 얻었다라는 거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개혁 법과 제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기 때까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무생물 총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무생물요? 네. 무시해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무생물. 아니고 그냥 무생물 취급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두 사람이 관계가 뭐 윤석열 총장이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성렬이 형이라고 또 사석에서 뭐 얘기를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서초동에 이게 사무실을 네. 낸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은 음으로 양으로 이제 법무부라든가 네. 청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이제 인수위격인데 제 위에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2달 반을 일을 하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위원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회의 있을 때만 옵니다. 박범계 의원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또 매일 밤 끝날 때마다 저희 위원회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법원, 예. 검찰, 경찰 주로 이쪽이었는데요. 그분들하고 늘 회식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프로세스 관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검찰 개혁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고 다시 다운표입니다. 대권 주자 반열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장 마코에서 뭐 좀 잘해달라고 하니까 막 던지세요. 누구는 끝났다라고 다 선언해버리시고 누구는 후보로 올라간다고 지금 다 두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뭐 좋습니다. 막장 마코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결국 얘기가 검찰개혁 시즌2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박범계 내정자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고요. 근데 검찰개혁의 숙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지금 장 소장님 얘기했잖아요. 이제 할 게 없어요. 남은 검찰개혁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분노한 강성 의원들이기도 하죠. 네. 이분들이 그 기소권과 수사 김용민 의원 그렇죠. 이제 등등이죠. 분리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용의 문제, 임용 문제 이런 등등등 아마 다양한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안들을 낼 거라고 보고요. 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입법을 내놓고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현상을 빨리 따라가면서 추가 입법을 해주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네. 네. 자, 우리 김준우 기자님. 예. 뭐 작년에 참 검찰 개혁 또 법무부하고 뭐 검찰청, 대검찰청 얘기를 우리 많이 했었는데 남은 어떤 검찰 개혁 또 잘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뭐 사실상 이제 공수처장이 뽑힌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출범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네. 검찰 개혁에 더 힘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제는 출범을 하면은 검찰하고의 이제 소위 말해서 조율과 갈등 해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네. 뭔가 여권 비리가 있다. 뭐 그 여권이든 뭐든 그러면은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은 다 뭐 무마할 것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스무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의 어떤 뭐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여론이 검찰 개혁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공수처하고는 무관한 일이 됐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과정까지가 검찰 개혁인 거지 이제부터는 조율의 문제라는 거고 지금 검찰 개혁의 마지막 관문은 아까 전에 뭐 박진영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검찰청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 얘기가 공소청으로 나왔습니다.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그러니까 여당이 얼마나 힘을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은 미묘합니다. 상당히 미묘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또 선을 넘으면은 추미애 장관 때 그게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띄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범계 총장이 맡은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맡은 임무는 그거의 템포 조절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검찰청을 없애는 게 과연 검찰 개혁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냥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께서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당 법사위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좀 제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에게 향한 수사가 오니까 검찰청 없애자, 검찰청 폐지 법안 내고 수사권도 없애자, 수사권 폐지 법안도 내고 이게 검찰 개혁에 합당한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또 못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 법안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또 그 제안한 법안 제출했잖아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셔서 원만하고 국민들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야당의 박수를 받는 검찰 개혁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뭐 논의해가면서 보죠. 이제 다만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국회보다는 행안부 장관하고 이번에 일이 많을 겁니다. 네. 저기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 같은 아까 말씀드린 세심한 분들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21년 연애보다 정치권은 아마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만큼 갈등 또 대립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더 건설적인 갈등과 경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점 맞고 해서 지금 오늘 얘기 힘을 많이 좀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니까 네. 시간도 그렇고 좀 섭섭해요. 네. 자,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거 있을 때마다 다크호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나온 5인 말고 식스맨 한 명씩 한번 뽑아볼까요? 유시민이죠. 유시민 장관. 야, 유시민.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싫어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라는 걸 싫어하셨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셨죠. 네. 싫어하시는 분이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분이에요. 다만 싫어하시는 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준비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안 하거든. 근데 싫어하시는 분인데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된 분이라면은 최고죠. 유시민 이사장 식스맨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식스맨 후보로 3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명이나. 그 식스맨의 A시죠.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고 네. 하는 그 L씨라는 분하고 네. 지금 감사원장인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것이다. 네. 네. 기업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LC. 예. 그래요. 이명박 네. 대통령 우리 경험 때문에. 좋습니다. 뭐 김준일 기자는 혹시 식스맨 저는 그러니까 떠오릅니까? 출마하는 거 말고 아하. 이슈가 되거나 그러니까요, 변수가 될 거를 그 김어준 씨를 좀 꼽고 싶어요. 김어준 씨가 김어준 총수가 네. 직접 출마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김어준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손을 보거나 폐지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독립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 반대하는 측이든 하는 측이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어떤 선거의 중심에서 뭔가 이게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이제 불똥이 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때리면 커지잖아요. 갑자기 거기 라디오 방송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글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냥.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공정하고 뭐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원론적인 그 정도만 얘기만 얘기해도 될 하는 것 거지. 같은데. 왜 때리냐고. 그럴 수밖에. 언론 탄압 이야기 나오죠. 라디오 뭐 청취율이 그러니까요. 언론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높은 방송인데 자꾸 치면 칠수록 지지자들은 더 지지를 할 것이고 잘못 네. 접근했어요. 접근이 맞지 않다. 그럼 우리 엑스맨 한 명 더 찍어볼까요? 엑스맨. 정말 그 자신 소속 정치 집단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사람. 추미애 장관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뭐 가만히 계시는 분을 뭐 나오지도 않는 사람.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나 서울시장이나 대권 후보 나갈 거야라고 막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갑니다. 나간다는 안 얘기 나갑니까? 서울시장 안 나갈 겁니다. 뭘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상황? 나가면 어떡할 거냐? 나가기를 바라시나요? 그럼요. 야권의 엑스맨. 야권의 엑스맨은 영원한 우리 안철수 선생님. 안철수 선생님은 히트맨임 동시에 엑스맨이라고 또 얘기를 주시네요. 참 좋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의원이 눈에 띄어요.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분 엑스맨 이상 아닌가요? 엑스맨이자 식스맨이자 히트맨이 될 수 있는 아주 저는 2021년 홍준표 의원의 행보를 꼭 주목해야 된다. 네, 엑스맨으로는 좀 엑스라지맨 정도 되죠. 커요. 아주 큰 엑스맨이. 엑스라지 정도 되시죠. 예. 눈썹하신 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게 왜냐하면 당에 그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또한 국민적인 지지도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의미한 지지율이 나와요.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네. 한 10명 정도는 따른대요. 국민의힘에. 그래가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라고. 배현진 말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10명은 따른다고 하는데 입당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홍준표 전 대표 실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실력은 다재진 있으신데 내공이라든가 실력은 있죠. 국면을 전환하는 힘이라든가 뭐. 호감도도 있어요. 호감도도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밌어요. 어떻게 해 지금? 맞아요. 자, 장원 씨는 우리 엑스맨. 저는 뭐 제가 생각했던 인물들이 다 등장했어요. 다 등장했습니까? 홍준표 의원이랑 유시민 전 장관 두 사람. 네, 두 사람을 꼽았었는데 다 이야기가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진실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워낙 과거에 정치하시면서 고통도 많으셨고 고민도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야인으로 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실로 그런 것 같지만 국민의 부르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국민이 부르고 시대가 부르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든 대선이든 어떤 식으로든 활약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은 나올까요? 조국 전 장관님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앞으로도 변형거리는 건가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출마의 변을 약간 띄워놓은 상황인데 뭐 한 5%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막판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어떻게 정치적은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서 뭐 야권에 힘을 실어줄지가 좀 그 선택 시점과
그 뭐 이유 이거가 조금 많이 주목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각 방송사에 보니까 신년 토론회 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빠지질 않아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유시민 부럽네. 5% 유시민 정도나. 조국 같은 분이 네. 정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라도 반대 진영에 아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쪽에는 저런 사람이 없지? 부럽다. 아, 저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면은 아, 우리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그 두 분 우스워요. 그냥 아, 해볼 테면 해봐라. 그렇게 예를 들자면은 저기 뭐야 JYP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놓고 돌리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요. 저도 제법 나올 것 같아요. 금태섭 이런 분도 하시겠다는데 그 정도 분들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과 외연을 넓혀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국민들의 감동도 주고 국민들이 상당히 고마워도 하고 그렇게 좀 애잔한 분들이었는데 그래요. 이제는 좀 희화화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2021년도 아주 볼만한 또 정치 시즌이다. 올해는 아마 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점 맞고 더 많이 출연 좀 해주십시오. 불러만 주시면. 출연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